공개역 문제, 의대 정원. 공개역 동기를 만들고 이전 공개역. 네, 각 상임위의 과제와 운영 방향을 통해 22대 국회를 전망해보는 시간입니다. 파워 인터뷰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의정 갈등과 연금 개혁 등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의 박주민 위원장을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요새 보건복지위 활약이 이제 대단하고 굉장히 바쁘실 텐데 나오셔서 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게 삼선 의원이 되셨고 그동안 이제 행안위, 여가위, 또 법사위, 운영위 이렇게 이제 두루 이제 상임위를 거치셨는데 네. 이번에 보건복지위는 이제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예, 그동안 이제 변호사 시절부터 약자들을 이제 대변하셨고 왠지 의원님 뵈면 나는 약자를 위해서 의정 활동을 할 거야 이런 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네. 그렇게 봐주실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한 평가인데요. 당 내에서 을이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하고 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을지로위원회 또 위원장도 최근에 이제 맡으셨는데 맞습니다. 보건복지위원장 40일간 보건복지위 40일간 의정 활동은 어떠셨습니까? 일단은 뭐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아직 원 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제약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언을 둘러싼 여러 논쟁을 좀 다뤄볼 수 있는 청문회를 했었고요. 네. 그 전과 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의대 증언 관련된 이해 집단들, 그러니까 뭐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 단체 또는 뭐 소비자 단체, 또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여러 노동자분들 두루두루 공개 비공개로 좀 만나고 있고요.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뭔가 대화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네. 그런 작업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고, 연금 관련돼서도 워낙 이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데 21대 국회 때 좀 제대로 마무리를 못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관련된 시민단체라든지 전문가들 만나서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있고, 관계 부처들도 두루두루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연금공단 이사장을 또 별도로 만나기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만나야 될 사람이 많더라고요. 되는 건 없는데. 그래서 탁 뭐 넥타이도 네. 뭐 풀어 헤치시고 여름이 편안한 차림으로 덥잖아요. 네네. 네, 지금 그 최대 현안은 의정 갈등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 전공의 대량 사직 사태 속에서 정부는 군입대로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전공의들은 이 조규용 장관과 병원장들을 고소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부터 전공의 묘집과 국가고시 접수가 시작이 됐는데 외면받을 전망이 높다 이렇게 밝혀졌고, 교수들은 교육 거부 성명까지 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 건지, 어디가 좀 막히고 꼬여 있는 건가요? 사실 이제 그 정부가 그동안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부나 여당 관계자들은 반대하겠지만요. 네. 상황을 굉장히 강경 일변도로 몰고 오면서 대화 체계가 완전히 붕괴됐어요. 그러니까 의료 현장에 계신 뭐 교수님이나 전공의들은 실제로는 거의 정부하고는 대화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의료 공백이 계속 되다 보니까 정부는 초기 입장을 계속 바꿔서 계속 양보는 하고 있는데 별 무소용인 거죠. 지금 전공의가 복귀 안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하듯이 이제 재모집을 한다 하더라도 전공의들이 재모집에 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당장의 의료 공백이 계속해서 문제가 될 거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의료 교육이 체인 시스템이에요. 네. 그러니까 의대생이 있으면 인턴이 있고 레지던트, 그러니까 인턴, 레지던트 같은 전공의가 있고 그 위에 전문의까지 쭉 사슬처럼 연결돼서 교육을 하는 시스템인데, 중간에 사슬이 없어져 버리면서 전문의를 양성하는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지금 의대생들도 지금 수업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년부터 시작해서 많은 학생들이 유급을 하면서 그 유급된 인원까지 늘어난 정원과 함께 교육해야 되는 네.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거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부의 지금 이 강경 일변도 대책이 오히려 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오히려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좀 어두운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의대생 증원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이 이제 조금 더 높죠. 네, 높습니다. 민주당은 높은데 어떤 입장입니까? 저희들도 의대 증원은 필요한 만큼 늘려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네. 이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거는 저희들은 의대 정원을 늘리고자 했던 목적이 있어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네. 필수 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가게 하고 지방의 의사분들을 보낼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의대 정원을 늘리자고 했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전제돼야 될 게 충분히 교육이 가능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의사들은 단순히 앉아서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글을 통해서 배워서 수술을 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할 수 있는 여건도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에 가고 또 필수 의료 인력이 영역에 의료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짜고 네. 충분히 또 교육이 가능한 캐퍼에서의 저희들은 증원을 얘기해 왔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대략 350에서 450 정도씩 늘려가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2,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지난번 청문회 때 어떻게 2,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명확한 근거를 대지 못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었고 필수 불가결해서 2,000명을 얘기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도 2,000명을 발표하고 2달 만에 500명을 줄여요. 그럼 필수 불가결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26년도 정원부터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논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네. 그럼 2,000명이 필수적인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지금 혼선을 벌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이제 필수 의료 인력 좀 이게 증원이 필요하고 또 이제 지방 의료 인력을 이제 지킬 수 있는 그런 인력에 어느 정도 이게 증원이 필요하다는 이제 공감대는 이제 그럼요. 이루어진 상황. 저희들이 먼저 그런 얘기는 했어요. 그 인력 증원이 좀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다라는 게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 때는 한 350에서 450 정도를 얘기했는데요. 네. 뭐 좀 더 추계를 해보면 좀 정확한 숫자는 나올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단순히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필수 영역으로 가거나 지방에 가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에 가는 의사분들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의대 관련된 법을 발의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트랙으로 큰 의사분들은 뭐 10년이면 10년 이렇게 지방에 근무하도록 마치 사관학교처럼 그렇게 만드는 시스템을 짰거든요. 네. 근데 이번 정부는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면서 그리고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지방에 있는 학생들에게 입학 당시에는 우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도 그분들이 지방에 근무해야 된다는 조건은 또 안 걸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도 그냥 지방에서 교육받으면 지방에 남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현재 그 정부는 2,000명 증원해서 이제 500명을 줄이고 또 행정 처분도 처리하겠다. 그래하고 26년도부터 정원은 재논의할 수도 있고 재논의할 수도 있고 뭘 한 발 좀 물러난 입장을 이제 밝혔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네. 그럼 25년도 정원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25년 정원에 맞춰서 그래도 학교 시설들 늘려야 되잖아요. 네. 그럼 26년에는 또 재논의한대요. 그럼 줄어들어요. 그럼 늘린 시설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의료계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좀 대답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해법 양쪽에 이제 합의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은 그 합의점에 이르는 그 좀 어떤 그 좀 해법 같은 게 당내 자체적으로 좀 준비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방의대 공공의대법이란 두 가지 법을 21대 국회 때도 추진을 했었고요. 이번에도 발의해서 당론으로 지정해 놓은 법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그런 법을 당연히 이제 하려고 저희들은 생각하지만 우선적인 거는 진짜 현재 있는 현장의 의료 인력과 뭔가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화가 먼저다. 네, 대화가 이루어져야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정밀성도 높일 수 있고 또 제도가 수립된다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장의 의료 공백도 해결할 수 있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는 정부와 의료진 간의 대화는 사실상 없는 상태가 돼버렸고요. 그래서 뭐 소비자 단체든 환자 단체든 다 좀 정치권이 이제는 좀 나서달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저희들도 생각하는 방안이 있지만 그 방안도 방안이고 이지만 뭔가 좀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에 지금 현재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화다. 네,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개 비공개로 계속해서 여러 단체들을 만나면서 접점을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또 의원님께서는 많은 별명을 또 갖고 계시기로도 유명한데 그 중에서도 여의도 일벌레, 뭐 국회 워커홀릭 이런 별명이 또 있으시잖아요. 보건복지위원장이신데 또 정작 그 의원님이 또 건강을 잘 챙기시는지 많은 시청자분들도 네. 궁금해하실 텐데, 네, 잘 챙겨 계시군요. 보건복지위원장이 되시자마자 그 의료 대란 청문회도 여셨고 또 서울대 병원도 직접 찾아가시고 환자단체도 만나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좀 현장에서 좀 발로 뛰는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현장의 목소리가 좀 어떤지 좀 실마리를 찾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만나고 있는데 워낙 입장 차이가 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여러 가지 어떤 정부의 모습이나 이런 것에 실망도 많이 하셔서 믿지 못하겠다라는 얘기도 좀 많이 하시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좀 챙겨서 보고 있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느리지만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실마리 쪽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제 예상대로 좀 일이 진척이 된다면 조만간에 뭐 좋은 소식을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론화 모델이라는 것도 이제 그 보건복지위 전문위원들과 함께 이제 연구 중이다라고 들었는데 네. 이제 어쨌든 그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해법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대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대화를 시작하고요. 대화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 저희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네. 필수 의료 영역과 그다음에 지방에 필요한 의사들을 보내고 또 그분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말 아주 구체적이고 잘 만들어 나가는 그런 대화체를 만드는 거. 네. 그다음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잘 운영해서 현재 의대 증원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축적되었던 의료계 여러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거. 요게 지금 저희 첫 번째 과제고 그걸 위해서 여러 이해 당사자들과 지금 만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당도 정원의 확대는 필요하다고 보는 상황이고요. 네.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미 법안 2개도 당론으로 지정한 게 있어서 그것을 통한 뭐 해결 이런 것들도 저희들은 뭐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의정 갈등과 함께 이제 주목받고 있는 게 또 이제 간호사법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21대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었고 현재 그 여당안 야당안이 동시에 상정이 돼서 법안 소위에서 오늘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이견이 여야 간에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의정 갈등이 있는 상황, 의사와의 갈등이 정부가 이제 있는 이 상황에서 간호법은 또 의사들이 반대해온 그런 법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분위기 이런 이제 그 정치 환경에서 22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제정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21대도 통과는 한번 시켰었는데 거부당했거든요. 네. 대통령. 네. 근데 이제는 여당에서도 이제 의료 공백 사태가 길어지니까 간호사분들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소위 말하는 PA거든요. 간호사들이 네. 약간 독자적으로, 약간 독립성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허용해주는 방향인데 거기에 대해서 큰 틀에서 여당도 정부도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진작에 그럴 것이지. 이제 와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21대에 비하면 간극이 많이 좁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22대 때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여당의 분위기도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야 간의 가장 큰 그 의견 차이는 어떤 부분입니까? 가장 컸던 부분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PA 업무 관련된 부분인데 그 네. 부분은 이제 거의 좁혀졌어요. 진료 지원 간호사 법제 이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은 거의 좁혀져서 네. 사실은 뭐 큰 쟁점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낙관적으로 보시는 거군요. 낙관적으로 봐요. 알겠습니다. 네. 네, 또 그리고 연금 개혁도 지금 제자리 걸음 중인데 네. 여당이 제안한 그 여야정 협의체를 야당이 거부를 했고 정부의 구조 개혁을 저희가 여야정 추구하고 있는 협의체를 상황이죠. 거부한 적은 없고요. 아,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21대 말미에 모수개혁 안에 대해서 여야가 상당히 접근했고 네. 그 사이에 여당이 주장한 안의 일부를 수용해서 저희가 하겠다라고 저희들이 네. 이재명 대표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저희가 수정 제안한 그 내용을 받지 않겠다가 아니라 구조 개혁도 같이 해야 되니 22대 때 논의하자라고 해서 정부가 받아들이길 거부했죠. 네. 그러면서 사실 21대가 끝난 거 아닙니까? 상황은 그렇고요. 네. 그럼 그 상황에서 22대 국회가 논의를 시작하려면 정부가 거부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조개혁을 같이 논의하자고 했잖아요. 정부가. 네. 여당이 그리고. 그럼 구조개혁안 뭐를 논의할지를 본인들이 좀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같이 논의하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당신들이 논의하자는 게 뭔데? 그러면 우리가 논의하자는 건 A야, B야, C야 이걸 갖고 와야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건데 네. 여전히 아무것도 안 갖고 온 상태에서 여야정 협의체만 구성하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1대하고 큰 차이가 없다. 안을 갖고 오면 그 안에 가장 맞는 모습으로 논의체를 만드는데 100%, 200%, 300%, 1000% 협조할 테니 네. 갖고 와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군요.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거절이 아니다. 네. 네. 아니 그러면 일단은 예를 들어서 저희 셋이 모여서 협의체를 만들어요. 근데 저희 셋이 논의할 수 없는 안을 갖고 와요. 그럼 저희가 협의체를 제대로 만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환노위가 필요한지 교육위가 필요한지 행안위가 필요한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필요한 건지 안을 봐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일단 만들어요, 협의체를?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금개혁 논의가 지금은 좀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태라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그래서 안을 갖고 오라고 얘기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실 그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처 장관 아닙니까? 그래서 장관이 지난번에 보건복지위원회 업무 보고 끝에는 저희가 조속히 그럼 가지고 오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가지고 오면 네. 저희가 거기에 가장 걸맞는 논의체를 만들면 돼요. 그럼 금방 만듭니다. 예. 네. 역시 낙관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22대 국회에서? 근데 만약에 또 정부가 네. 안을 안 갖고 온다면 참 논의하기 애매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국회에서 완전히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또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겠죠. 근데 국민연금법에 봐도 5년에 한 번씩 여러 가지 추계를 하고 수치를 계산해서 개선할 방향을 만들어내야 될 주체는 네.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21대 때도 그 역할을 안 했어요. 네. 근데 좀 하자, 본인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논의를 거부해놓고 22대 때도 그걸 안 한다. 그럼 말만 사실 국민연금 개혁을 하자는 얘기잖아요. 정부의 진행 상황에 달려 있다 그런 입장이시죠? 아니 정 진짜 안 주시면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모수 개혁안이라도 하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정 안 주면. 예, 모수 개혁만이라도 네. 22대에서 안 주면 그거라도 해야죠.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1년에 대략 한 800억에서 1000억 정도 그 후세에 부담이 더 발생해요. 네. 늦어지면 늦어졌어요. 모수개혁이 늦어지면. 근데 정부가 그걸 거부했잖아요. 모수개혁 먼저 하는 거. 뭐 어떤 전문가도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보십시오. 모수개혁 먼저 해도 상관없다. 다 이 얘기 하거든요. 근데 또 구조개혁을 위해서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1년에 하루에 860억씩 하고 1년에 한 30조씩 지금 후세대들에게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책임지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죠. 저희는 안 되면 모수개혁이라도 할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도 이제 국가의 이제 비상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0.72명 최근 마지막 조사한 게 그렇게 나왔고 미국의 경우가 합계 출산율이 1.62명인데 사상 최저라고 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높은데도 사상 최저인데 우리는 0.72명이니까 얼마나 네. 낮은 수치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여야 3040 의원들이 모여서 저출생 문제 해법을 찾는 순풍 포럼이 이제 출범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고 또 지원책도 출산 시에 지원하겠다는 여러 가지 지원책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출산율은 늘지 않고 있네요. 예, 왜 그런 겁니까? 사실 이제 제가 작년에 연말쯤에 한국은행에서 낸 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네.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보고서 보통 경제에 대한 전망을 하는 건데 저출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뤘더라고요. 네, 기억이 납니다. 아시죠? 네.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었고 저도 그래서 그 연구원 실장님을 제가 원내 수석일 때도 한번 모셔서 들었고 22대 들어와서도 초선 의원님들 모아놓고 한번 모셔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렸거든요. 네. 그분의 결론은 이거예요. 백약이 무효인가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효과 있는 약은 있는데 그 약을 충분히 안 쓴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러니까 그분의 개인적인 연구 결과는 아니죠. 한국은행의 그 경제전망 네네. 보고서를 보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해야 된다.
왜냐하면 좋은 일자리가 워낙 적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이 격화되고 거기서 발생하는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연애와 결혼을 기피하게 된다. 주거가 안정돼야 된다. 좋은 주거를 구하지 못해서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미룬다. 주거 안정 문제. 네. 그다음에 서울 같은 대도시, 특히 서울 같은 수도권 너무 과밀화돼 있다. 그래서 이 과밀도가 좀 낮아지면 출산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돌봄과 교육에 대한 부분 이런 얘기를 쭉 하셔요. 그러면서 그걸 수치적으로 분석을 해서 각 해법을 제대로 썼을 때 개선되는 그 출생률도 수치적으로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구조적인 개혁을 수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걸 안 하는 거죠. 안 하면서 돈을 조금 더 준다. 이런 걸로는 개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좀 더 구조적인 개혁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애를 써야 되고 용기를 좀 내야 되고 국민들 설득해야 되고 그런 정치의 역할이 필요한 거죠. 네네. 네. 저 오늘 이 코너 타이틀에 보건복지위는 민생의 최전선이다 이렇게 소개가 나갔는데요. 말씀 듣다 보니까 보건복지는 뭔가 여야가 싸움할 시간도 없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네, 의원님께서는 뭐 국회가 파행이 되더라도 보건복지만큼은 굴러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어떤 원칙으로 보건복지를 좀 이끌어 갈 것인지 그 희망과 좀 포부를 마지막으로 들어볼까 하거든요. 우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의료 대란의 경우에도 저는 지금 욕먹을 각오로 의사단체 등을 비롯한 많은 단체를 만나면서 해법을 찾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연금도 사실은 어느 정치 세력이나 저렇게 좋아하는 개혁 과제는 아니에요. 제가 그랬습니다. 장관들 앞에다 두고 욕먹더라도 해낼 테니까 안을 갖고 와라. 겁먹지 마라. 정부 안에 대해서 비난하지도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하는 그런 상임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국회에서 이제 법안을 많이 내는 이제 의원으로 유명한데요. 상임위원장으로 이제 바쁜 와중에도 또 법안도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뭐 여러 가지 지금 냈고요. 앞으로도 낼 건데 뭐 제가 법사위에 오래 있었다 보니까 법사위 관련된 뭐 감사원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고요. 21대 때 냈지만 잘 안 됐었던 뭐 온라인 플랫폼법 같은 경우도 이미 발의를 해서 좀 논의를 좀 진척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법안들 지금 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파워인터 마칠 시간이 됐는데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잠깐 뭐 들어볼 시간 있습니다. 뭐 사실 뭐 요즘 정치권에 대해서 실망하시는 목소리도 많고 네. 뭐 그런데 사실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항상 늘상 있었지만 특히 지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가 복합적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보건복지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욕을 먹더라도 일을 하고 성과를 내는 그런 상임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인터뷰 오늘은 국회 보건복지위 과제와 운영 방향에 대해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모시고 관련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